저희가 첫 시간에 그러면 사회적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쭉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무하마드 유누스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MIT 그 대학원생들 얘기, 세너지 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스필이라고 해서 정신 건강을 해결하기 위한 또 사회적 기업 얘기도 했었죠. 그 다음에 또 트리플래닛이라고 우리 한국 대학생이 만들었던 회사인데, 이렇게 나무를 한 4, 5년 사이에 50만 그루 심은 그런 사회적 기업 얘기도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슬레드를 통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젊은이들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비즈니스 솔루션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저희가 그때 사회적 기업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얘기했던 게 사회적인 문제가 있다.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게 결국 그러니까 페인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고통. 누군가의 고통이고 누군가의 어떤 아픔인데 이런 고통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부한테 역할을 기대했었는데 정부가 좀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고, 또 NGO한테 기대를 했었는데 NGO도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새로운 어떤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비즈니스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려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생긴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비즈니스 솔루션. 문제가 있으면은 솔루션이 있어야겠죠. 그 비즈니스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경영학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 예를 들어서 뭐 피저빌리티, 우리 재무적인 타당성,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타당성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서스테너빌리티, 그게 이제 지속 가능성, 재무적 타당성, 그 다음에 지속 가능성, 확장 가능성. 이 높은 그런 비즈니스 솔루션을 우리가 제시를 하는 그런 예들을 이제 생각을 해봤었죠. 그래서 재무적인 타당성이라고 그러면은 고객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고객의 입장에서 어떤 물건을 살 때 가격을 지불을 하잖아요. 그 가격보다 여러분들이 얻는 가치가 높을 때 물건을 사겠죠. 그래서 고객의 입장에서는 value, V가 P, price보다 높아야지 제품을 살 거고요. 그래야지 시장에서 팔릴 거잖아요. 그렇죠? 고객 입장에서 우리가 만든 어떤 솔루션이 정말 그들이 지불하는 가격보다 더 가치가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겠죠. 회사 입장에서는 물건을 하나 팔 때 프라이스만큼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원가가 들어가죠. 코스트죠, 그게. 근데 그 프라이스, 내가 받는 돈이 내가 지불해야 되는 코스트보다 커야지 비즈니스가 영업 운영이 되잖아요. 만약에 내가 받는 프라이스보다 코스트가 더 크다 그러면은 이게 사업이 지속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고려해 봤을 때 어떤 솔루션, 우리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 그게 고객의 관점에서 고객들이 지불하는 가격보다 밸류가 더 높으냐. 또 회사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만든 그 제품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단위 원가보다 우리가 받는 프라이스가 크냐. 이 두 가지를 같이 만족을 해야지 이게 재무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켓에서. 그 다음에 지속 가능성이라는 거는 결국 경쟁에 대한 이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다 어떤 우리가 솔루션을 내놨을 때 사람들은 우리 물건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옵션들이 되게 많이 있는 거잖아요. 다른 경쟁 제품들이. 그래서 그 경쟁 제품에 비해서 얼마큼 경쟁력이 있는지 그게 이제 하나의 이슈가 될 거고요. 또 하나는 또 여러 가지 잠재적인 경쟁자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많은 공을 들여서 어떤 제품을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굉장히 싸게 그 물건을 만들고 우리 회사의 반값 가격에 가격을 후려쳐가지고 시장에다 내놓으면은 우리 제품이 그냥 안 팔리고 우리가 회사가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회사가 지속 가능하게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진입장벽을 쌓아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통 진입장벽 뭐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뭐 특허를 받는다든가, 그렇죠? 아니면은 고객 자산, 그래서 고객과의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고객들의 어떤 충성도를 바탕으로 계속 운영을 한다라든가, 아니면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네트워킹이죠. 특히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 우리 그때 트리플래닛 얘기하면서 이 트리플래닛이 어떤 식으로 이제 어떤 게임의 유저들, 게임을 하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어떤 그 기업들, 광고를 하고 싶어하는 기업들, 그 다음에 NGO들, 그 다음에 지방 정부와 연결을 해가지고 안정적인 어떤 시스템을 만들었는지 우리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어떤 네트워킹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겠죠. 그다음에 확장 가능성이라는 건 결국 사이즈의 얘기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처음엔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특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겠지만 이게 얼마나 또 다른 지역들, 또 어떤 다른 국가들, 또 다른 마켓으로 이 기술이 넘어가 가지고 더 많은 임팩트를 만들 수 있느냐, 어느 정도 임팩트 사이즈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느냐의 그런 문제인 거죠. 확장 가능성이라는 거는 규모죠, 규모, 사이즈, 임팩트의 규모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 솔루션을 만들어서 결국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희가 첫 시간에 이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시간에, 지난 시간에 이제 비즈니스 솔루션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했었죠. 오늘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는 비즈니스 솔루션을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시장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했을 때 그걸 통해서 발생하는 임팩트가 있을 거잖아요. 성과가 있는 거죠, 임팩트. 보통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NGO에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의도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도와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보통 믿고 그리고 이제 뭐 돈도 내고 자원봉사도 하고 그렇게 도와주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약속한 성과가 나오고 있는지 없는지를 다들 궁금해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성과가 많이 나온다 그러면 더 많은 지지를 얻을 수가 있을 거고요. 약속했던 성과가 안 나온다 그러면은 뻥치는 거잖아요, 그거는. 사회적 기업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이러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게 되게 그럴듯해 보이더라도 현장에서 정말 그런 약속한 임팩트가 나오고 있는지 없는지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임팩트를 정말 측정을 해봐가지고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만약 잘 안 되고 있다면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런 걸 고민을 해봐야 될 거고 아무리 고민을 해결하려고 해도 결국 솔루션이 잘 안 나온다. 그러면 사업 접어야죠. 그러면은 임팩트가 안 나오는데 거기다가 자원을 더 투자하는 거는 되게 낭비잖아요. 사회적으로.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임팩트의 측정 그리고 그 활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임팩트가 뭐냐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텐데요. 이 아쇼카 재단이라고 이제 이걸 사회적 어떤 소셜 체인지, 그다음에 어떤 사회 변화, 사회 임팩트 그런 쪽으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재단인데요. 여기에 슬로건이 그거죠. Everyone a change maker. 우리가 사회 혁신이라고 그러면 결국은 어떤 변화, 긍정적인 변화를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분야는 되게 다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그게 시각 장애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저번에 세너지 얘기했던 것처럼 설사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아이들을 도와주기 위한 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스필 사례에서 봤던 것처럼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젊은이들을 도와주기 위한 걸 수도 있고요. 또 트리플래닛에서 본 것처럼 나무를 많이 심어서 어떤 이산화탄소를 좀 줄이고 그다음에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걸 수도 있잖아요. 어떤 그런 특정한 분야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려고 그러는 게 저는 이제 그런 임팩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그 임팩트의 정의는 사실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제가 얘기한 정의가 절대적인 게 아니고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숙제로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한 학기 동안 수업 듣고 또 직접 프로젝트도 해보고 또 그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신 사회적 기업가들 만나서 계속 얘기해 보면서 내가 추구하는 임팩트는 뭔지 여러분 스스로 정의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그런 임팩트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뭔지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 또 여러분들 팀원들과 같이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이번 한 학기 내내 내드리는 숙제입니다. 보통 임팩트라고 그러면은 이게 라틴어의 임팩터스라는 말에서 이제 기원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보통 이제 임팩트라는 단어를 가지고서는 사진을 찾아보면 이런 사진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뭐 이제 꽝 부딪히는 거.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별끼리 부딪히면은 뭐 폭발이 되든지 아니면 뭐 별이 막 궤도를 바꾸든지 뭔가 큰 변화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이제 임팩트라고 그러는 거죠. 또 야구 선수가 공을 딱 쳤을 때, 아니면 골프 선수가 공을 딱 때렸을 때, 그럼 임팩트 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에 어떤 에너지를 주는 거죠. 에너지를 줘가지고 변화를 일으키는 거. 이런 게 이제 원래 어원적인 의미인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거를 이제 어떤 우리가 소셜 임팩트라고 그러면은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좀 더 바람직한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NGO나 정부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물 파는 프로젝트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캄보디아도 굉장히 유명한 나라인데요. 그 우물 프로젝트가 굉장히 성행하는 나라인데, 그 캄보디아에서 우물이 되게 필요한 게, 캄보디아에 보면 메콩강이라는 큰 강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큰 강이 있으면은 식수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기가 쉬운데, 이제 문제는 그 물에 석회질 성분이 많고 또 우물수가 부족해가지고 실제로는 식수 부족이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1만여 개 초중고 중에 40% 정도의 학교에 이런 우물이나 수도 등의 기본적인 식수 공급이 부족하고요. 이게 결국 교육 문제로 연결이 되는 게, 그 식수 시설이 있는 초등학교의 경우에 없는 학교에 비해서 출석률이 2.5배 정도 높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어떤 우물이 있고 없고가 사실은 어떤 아이들의 교육에도 영향을 주고, 그리고 결국 교육을 받은 애들은 좀 더 어떤 빈곤의 어떤 굴레를 벗어날 가능성이 많은 거잖아요. 또 그런 어떤 사회적인 문제랑 또 연결되는 거죠. 우물이라는 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노력이 많이 있었는데, 지난 30여 년간 국제구호재단, NGO 단체 등이 우물 파주기 운동을 많이 실시해가지고 지금 수만 개의 우물이 이미 파져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대부분 무용지물이 되었거나 예산 부족 등으로 이제 버려진 채로 방치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때 그 세너지 얘기를 하면서 화장실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NGO나 국제단체에서 화장실을 막 만들어 주는데 이제 사진도 찍고 이제 처음에는 되게 다들 좋아하고 그러는데 한 3, 4년 있다 가보면은 쓸 수 없게 되어 있다. 아무도 고치지 않고 아무도 청소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너지 같은 경우에는 소셜 프랜차이즈, 스타벅스처럼 이렇게 어떤 가맹점 주가 그 사업을 통해 가지고 직접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게 삶의 터전이 되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지속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 우물 같은 경우에도 어떤 문제점을 좀 살펴보면은 기본적인 문제가 우물을 너무 얕게 파서 석회질 성분이 되게 높대요. 제대로 한 100m 정도 파려면은 개당 한 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마케팅의 목적으로 이렇게 뭐 NGO들이 광고를 할 때 여러분들 만약 100만 원만 있으면은 우물 하나 팝니다, 그런 얘기 막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그냥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도 100만 원만 있으면 우물 하나 파?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5만 원 내면은 한 20명만 같이 모으면은 100만 원 되겠네. 사람들의 어떤 많은 어떤 참가를 끌어낼 수 있는 마케팅 슬로건이 되는 거죠. 100만 원만 있으면 우물 하나 팝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물을 막 파다 보니까 그 100만 원 돈 가지고는 30m 정도밖에 못 파는 거죠. 30m, 40m밖에. 그런데 어쨌든 간에 1000만 원을 모았으면 10개를 파야 되잖아요. NGO 입장에서 사진을 10개 찍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30m, 40m 파고서는 이제 그냥 많은 거죠. 그래서 오히려 수질 오염이 심각하다. 설사병 같은 게 더 많이 생기고, 그래서 오염된 우물을 먹고 사망하는 5세 이하의 캄보디아 어린이가 연 2,300명 정도 된다. 이거는 오히려 나쁜 임팩트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임팩트를 만들고 있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철저한 사전조사, 그리고 수질 개선, 검사 등 사후 관리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냥 오너십을 마을 주민들한테 무작정 넘겨버리고 그냥 출구 전략, 엑싯 해버리면은 또 이제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선한 의도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어떤 사업을 할 때 정말로 우리가 의도했던 임팩트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냥 우물만 파고서는 사진 찍고 끝날 게 아니라 이 우물을 먹고서는 아이들이 정말 건강하게 잘 먹고 또 그걸 통해서 학교를 더 많이 다닐 수 있고, 그럼 우리가 원했던 임팩트가 일어나고 있는지 아닌지 계속 측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임팩트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건지 우리가 파악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임팩트의 측정하고 평가, 활용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이제 하려고 이런 사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임팩트 측정 및 평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는데요. 그래서 임팩트 측정 및 평가의 프레임워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어떤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임팩트가 뭔지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들한테 어떤 임팩트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만들어낸 임팩트는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계량화해가지고 측정을 해서 공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지표를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KPI라고 부르죠. Key Performance Indicator인데요. 이렇게 핵심 성과 지표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측정을 하고 또 그걸 검증을 해가지고 그 지표를 잘 활용을 해야지 되겠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임팩트를 분석을 했을 때 이 변화 이론이라는 거를 이제 굉장히 중요한 백그라운드가 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변화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냥 비즈니스를 하는 거라면은, 그냥 벤처를 하는 거라면은 사실은 임팩트는 중요하지 않아요. 벤처의 성과는 되게 간단해요. 매출액이 얼마 나고 있느냐, 이익이 얼마 나고 있느냐, 그리고 혹시 상장을 했다 한다면은 주가가 얼마냐. 기업은 그냥 그걸로 충분한 거잖아요. 경제적인 가치로 모든 것이 설명이 되는데요. 사회적 기업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솔루션은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거든요. 목적은 이거잖아요. 그리고 목적이 얼만큼 잘 성취되고 있는지 성과를 소셜 임팩트라는 어떤 개념으로 우리가 측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임팩트가 무엇인지 어떻게 측정할 건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변화 이론 잠깐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몽골에 IT 교육 프로그램을 좀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가정은 개도국에서 IT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을 한다면 사람들이 취직에 필요한 스킬이 생길 거고요. 그럼 그 스킬이 생길 테니까 취직이 잘 될 거고, 취직이 되면은 월급을 계속 받을 수 있을 거고요. 월급을 받으면은 그 돈으로 아이들 학교도 보내고, 그래서 와이프가 아프면은 병원도 보내고, 전반적인 삶의 질이 높아질 거라는 가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회에 긍정적인 임팩트를 가지고 있을 거라는 가정을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부의 돈으로, 정부의 돈이라는 건 국민의 세금이잖아요.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IT 교육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서 몽골에서 이제 진행을 한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5가지 정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변화 이론의 5가지 기본 요소가 투입, 활동, 산출, 결과, 영향, 이렇게 5가지입니다. 투입, 인풋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돌리려면 기본적으로 돈이 있어야겠죠. 버젯이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건물도 있어야 될 거고요. 강의실이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건물을 살 수도 있고, 뭐 질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뭐 컴퓨터들이 좀 필요할 거고요. 소프트웨어도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강사 필요하겠죠. 인적 자원. 그 다음에 또 운영을 할 수 있는 행정 요원. 그러니까 이런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 그리고 금전적 자원이 같이 있어야지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거죠. 그런 게 인풋이 되는 거죠. 투입. 그 다음에 이런 투입물을 가지고 우리가 활동,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거죠. 액티비티를 하는데 교육 프로그램이니까 당연히 커리큘럼부터 짜야겠죠. 어떤 과목들을 가르쳐야지 이 사람들이 나중에 취직이 잘 될까 생각을 해서 커리큘럼을 짜야 될 거고요. 각 커리큘럼 과목별로
교환을 만들어야겠죠. 어떤 내용들을 가르칠 건지. 뭐 교재도 있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강사를 이제 예를 들어서 모집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강사를 직접 양성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강사들을 또 만드는 그런 활동들. 그다음에 이제 학생을 모집을 해야 될 거고요. 학생을 모집함에 있어서 이제 이런 국가의 어떤 코이카의 자금이라든가 그런 재단의 자금을 쓸 때는 아무래도 좀 어려운 청년들한테 좀 더 예를 들어서 좀 더 어떤 우선권을 주겠죠. 그런 사람들한테 줄 때 여러 가지 또 기준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의 어떤 소득 수준이라든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뽑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을 돌려야겠죠. 스케줄도 짜고 또 계속 진행을 해야겠죠. 운영하고. 그다음에 평가. 그래서 어느 정도 수업이 되고 나면은 이 사람이 충분히 어느 정도 그런 어떤 기술을 배웠는지 뭐 실기 시험을 볼 수도 있고 필기 시험을 볼 수도 있고 그런 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서티피케이트. 그래서 뭐 그런 수료증 같은 것도 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후 지원이 필요하겠죠. 사후 지원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교육을 받았으니까 이제 어떤 잠재적인 고용주들이랑 연결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뭐 네트워크 이벤트 같은 걸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뭐 어떤 소개 전단지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한테 이런 좋은 자원들이 있으니까 좀 뽑아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 게 사후 지원이 되겠죠. 산출 우리가 보통 아웃풋이라고 그러는 거는요. 그래서 이런 돈을 받아가지고 자금을 가지고서는 여러 가지 자원을 집어넣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계획을 해서 활동을 진행을 하고 나면은 결과물이 나올 거잖아요. 그 결과물 중에서 이제 아웃풋이라고 그러면은 1년에 프로그램을 몇 번 돌렸는가, 그리고 몇 명이나 교육을 했는가 이런 게 아웃풋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는 1년 동안 10억을 받아가지고 프로그램을 4번 돌리겠다. 그리고 한 번 돌릴 때마다 25명씩 교육을 수료를 시키겠다. 그런 게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 산출의 경우는 25명 곱하기 4번이니까 100명. 1년 동안 10억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100명을 교육을 해가지고 내보내는 거를 수료시키는 거를 우리의 산출물로 하겠다. 그렇게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기존에 코이카 사업이라든가 또 많은 이제 그런 어떤 재단들의 사업들을 보면은 성과를 보통 이제 아웃풋 레벨에서 측정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이제 1월부터 12월까지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11월까지 돌리고 나서 이제 한 달이 남았단 말이죠. 한 달이 남았는데 돈이 1억이 남았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그 IT 교육 프로그램 돌린다 그러면은 1억을 가지고 뭘 하겠어요? 제일 간단한 게 만약에 우리가 아웃풋만 가지고 어떤 평가를 받는다고 한다면은 한 번 더 돌리는 게 제일 좋은 거죠. 4번 돌릴 거 5번 돌리고 100명 교육할 거를 한 번 더 돌리면서 30명을 더 교육을 했다. 그러면 4번 돌릴 걸 5번 돌렸으니까 초과 달성이죠. 목표는. 100명만 교육하면 되는데 130명을 교육했다. 그럼 30%나 초과 달성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NGO는 5번 돌려가지고 130명 교육했고 저 옆에 있는 NGO는 똑같은 10억 가지고 4번 돌려서 그냥 100명만 교육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훨씬 더 잘한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럼 코이카에서 보고선 야 너희 정말 열심히 잘했구나. 내년에 또 해라.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좋은 거냐 그거죠. 산출보다 한 단계 높은 어떻게 보면 그런 성과를 측정하는 게 결과예요. 아웃컴. 아웃컴에는 예를 들어서 취업자 수 이제 그런 걸 보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하는 NGO에서 IT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을 했는데 130명을 교육을 했어요. 5번 돌려가지고. 130명 교육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취업된 사람이 10명밖에 안 되더라. 그러면은 좀 헛돈 쓴 거 아닌가요? 그러면? 나머지 120명이 취직이 안 됐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취직된 사람들만 인컴이 생기고 그 사람들만 아이들 아프면은 아이들 학교도 보내고 와이프 아프면 병원도 보내고 그럴 거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근데 오히려 옆에 있는 NGO는 100명만 교육을 했지만 그래도 한 4, 50명 정도가 취직이 됐다. 그럼 그쪽이 훨씬 더 잘한 거잖아요. 만약에 아웃풋이 아니고 아웃컴으로 우리가 성과를 평가를 한다고 그러면은 돈이 1억 남았을 때 어디다 쓰겠어요? 프로그램 한 번 더 돌리는 것보다는 우리가 왜 100명을 교육했는데 10명밖에 취직이 안 될까? 그걸 고민을 해보고 우리한테 부족한 부분이 뭘까? 예를 들어서 커리큘럼이 좀
너무 뒤쳐져 있다. 그러면 커리큘럼 다시 바꾸는데 돈을 쓸 거고요. 만약에 강사들이 역량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조금 더 강사들 월급을 올려가지고 더 좋은 강사를 뽑는데 돈을 쓸 거고요. 만약에 우리 교육 프로그램은 너무 좋은데 사후 지원이 부족했다. 그러면 남는 돈 가지고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졸업생들을 셀링을 해가지고 일자리를 더 많이 찾아주는데 투자를 하겠죠. 그러면은 더 많은 사람이 취직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뭘로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자원 배분의 전략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정확한 레벨로 성과를 평가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럼 결과, 아웃컴 지표로는 이 프로그램을 듣고서는 취업자 수가 얼마나 됐느냐, 또 취업률은 어느 정도냐, 그리고 또 취업의 질을 또 봐야겠죠. 양만 보는 게 아니고 취업의 질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여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운 어떤 기술이 정말 도움이 되는 거라면은 회사에서 임금 수준을 후려치지 않겠죠. 이 사람을 역량 있는 사람을 계속 킵하려면은 돈을 예를 들어서 뭐 기존 평균 임금 레벨보다 낮게 주진 않겠죠. 그러니까 어떤 임금의 수준이라든가 또는 고용주의 만족도 그리고 또 얼만큼 고용이 오래되고 있는 지속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코이카에서 누구를 이제 교육을 했다 그래가지고 NGO에서 교육을 했다 해가지고 뽑아보니까 처음에는 뭐 좀 괜찮은 것 같았는데 한 2달 시켜보니까 너무 막 할 줄 아는 게 없다. 그러면 잘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쓸모 있는 걸 배웠다고 한다면은 고용 기간 자체가 길어질 테니까 그런 것들을 보자는 거죠. 취업의 질 같은 것들을. 그래서 그런 결과 지표를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한다 그러면은 좀 더 많은 그런 기관들이 이런 아웃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자원을 재투자할 거고요. 그러다 보면 좀 더 우리가 원하는 변화가, 임팩트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좋아요, 아주. 이런 아웃컴 가지고 평가를 해가지고 어떤 교육 프로그램에서 100명 중에 50명이 취업이 됐어요. 와, 되게 잘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취직이 된 사람들 집에 가가지고 인터뷰를 해보니까요. 여전히 애들은 학교를 가지 않고 있고 여전히 와이프들은 아픈데 병원을 못 가고 있어요. 이거 왜 이렇지? 조사를 해보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남자들이 그냥 그 돈을 벌어가지고 취직도 되게 잘 되고 기간도 되게 길어졌는데 그 월급 가지고선 맨날 술 먹고 막 도박하고 막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임팩트는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제일 확실한 거는 뭐겠어요? 제일 확실한 거는 와이프한테 월급 바로 써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와이프들은 이제 애들을 위해서 이제 쓰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NGO랑 같이 연결을 해가지고 경제 교육을 한다든가 아니면 금주 클리닉 같은 걸 좀 도와준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을 해가지고 결국 우리가 원하는 변화,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와이프는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있는 그런 임팩트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소셜 비즈니스가 있다고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을 때 거기서 임팩트가 일어나고 있는지 없는지를 이러한 프레임워크를 가지고선 분석을 해보면은 투입이 우리가 지금 어떤 것들 투입을 하고 있고 어떤 활동들을 해가지고 어떠한 산출물이 나오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아웃컴과 임팩트, 결과와 영향들이 나타나고 있다.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떤 부분이 좀 미흡하다.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하구나. 그런 걸 알아야지 우리의 자원들을 어떤 식으로 다시 재조정해가지고 재배분해서 우리가 정말 원하는 임팩트를 만들 수 있을 것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변화 이론이라는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우리가 임팩트를 측정하고 또 평가하고 활용하는 그런 데 쓸 수 있다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PIA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그 기관의 역량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그런 어떤 임팩트를 측정하는 그런 방법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사업을 막 시작한 신생 기관이라든가 신생 기업의 경우에는 우리가 너무 높은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그냥 프로세스를 이렇게 계속 좀 개선할 수 있도록 약간 비포 애프터 이제 사전이랑 사후에 측정을 좀 해봐가지고 어떤 부분들이 좀 잘 나오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떤 부분이 안 나오고 있는지 그런 걸 파악을 해가지고 좀 컨설팅을 해드리는 쪽에 좀 더 관심을 줄 필요가 있고요. 이미
상당히 이제 사업이 성장이 돼가지고 안정적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경우에는 프루브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그 정밀하게 임팩트를 측정을 해가지고 이제 어떤 부분이 잘 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이 안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평가하는 그런 부분이 약간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이거 Gsaver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소셜 임팩트를 어떻게 측정하는 건지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 Gsaver 혹시 얘기 들어보신 적 있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알고 있는 분? 거의 없으시구나. 잘 됐네요, 그러면은. 이게 울란바토르가 이제 몽골의 수도잖아요. 근데 이제 전 세계에서 수도 중에서 추운 걸로 1등, 2등 하죠. 그래서 이제 모스크바랑 이제 울란바토르가 굉장히 춥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1년의 연평균 온도가 0도 이렇게 얘기하면은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제가 몽골을 좀 자주 가거든요. 저 프로젝트 때문에. 근데 작년 1월 달에 갔을 때 영하 33도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스마트폰에다가 이제 그거 기념으로 해가지고 막 페이스북에 올리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영하 33도인데 현지인들은 뭐 그냥 그렇게 추운 건 아니다. 뭐 영하 40도, 50도 막 내려가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추운 동네고, 그러니까 1년에 한 거의 9개월 정도, 10개월 정도를 계속 그 난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추우니까. 난방을 하니까 석탄을 이제 많이 떼고, 석탄을 많이 떼니까 대기 오염이 되게 심한 거죠. 되게 재밌는 게 몽골의 그 울란바토르가 전 세계에서 대기 오염 심한 도시 1등, 2등을 해요. 우리가 보통 몽골 생각하면은 막 그 광활한 평원, 막 끝없이 펼쳐져 있는 그런 초원 막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서 막 그 사람들은 뭐 시력 뭐 10.0 막 이제 뭐 그런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몽골 가보면, 울란바토르 가보면은 1월, 2월에 가보면은 진짜 대기 오염이 심한 날은 앞이 한 10m 앞을 보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너무 뽀해가지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울란바토르 자체가 분지거든요. 너무 추우니까 사람들이 분지에 다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분지에서 사는데 거기서 이제 그 유목민들이니까 텐트에서 많이 살거든요. 저 게르라고 부르는 텐트. 그 텐트에서 이게 난로를 떼면은 그 오염, 대기 오염 물질이 막 올라오는 거잖아요. 막 올라오면은 이게 그 위에 대기가 그 도시에 위에 쌓여가지고 또 바람이 안 부니까 그냥 거기 계속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기 오염이 굉장히 심한 지역인데, 그 국제기구의 조사에 따르면은 대기 오염의 한 70% 정도가 이 게르에서 나오는 매연 때문이다. 근데 이 게르에서 사람들이 석탄을 이제 떼는데, 그냥 뭐 석탄만 떼면 좋지만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굉장히 질이 낮은 석탄, 어떻게 보면 더 CO2 배출이 많은 그런 뭐 SO2나 아황산가스나 그런 어떤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그런 나쁜 석탄을 떼고요. 심지어는 돈이 없으면 폐타이어 같은 거 떼고요, 이제. 그리고 뭐 그것도 폐타이어가 뭐 항상 있는 건 아니니까 석탄을 돈이 없어서 못 구하는 경우에는 그 울란바토르 지역에서 한 2시간 정도 걸어가면은 탄광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아빠 엄마들은 그 울란바토르 산에서 이제 아침에 내려와가지고 시내로 들어가야지 거기서 예를 들어서 빌딩 청소라도 좀 하고 그런 어떤 자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빠 엄마들은 거기 가서 돈 벌어오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고 이제 그 집에서 2시간을 걸어가지고 망태기 하나 들고서는 탄광에 가면은, 탄광이 이제 그 비포장도로에서 이제 쿵쿵거리면서 트럭이 다니면은 석탄이 막 떨어지잖아요, 부스러기들이. 그럼 그걸 이제 주워가지고 아이들이 또 2시간을 또 걸어와가지고 그 망태기 갖고 하룻밤 또 떼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아이들은 석탄 주스러 가고 아빠 엄마는 내려가서 이제 그런 또 일하고, 그런 생활을 계속하니까 어떤 빈곤의 그런 어떤 굴레가 끊어지기 되게 어려운 거죠. 아이들이 또 교육을 못 받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사회적인 문제인데요. 전통 난로의 문제가 일단 그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가처분 소득의
거의 반 가까이를 이제 석탄 이런 연료 비용에 지출해야 되니까 그만큼 소득이 쪼들리는 게 이제 그런 어떤 경제적인 문제고요. 환경 문제는 공기 오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계 2위. 굉장히 심각하죠. 특히 미세먼지 같은 거 굉장히 심각하고요. 그다음에 건강 문제, 이제 호흡기 질환 같은 게 이제 많이 생기는 거죠. 워낙 대기 오염이 심하니까. 그래서 5세 미만 사망의 30% 정도가 이제 호흡기 질환, 대기 오염과 관련된 그런 호흡기 질환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삶의 질도 이제 나쁘겠죠.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정 기술 기반으로 추결기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 추결기를 만들게 되는 단체는 이제 그 김만갑 교수님이라고 이분이 이제 그 나눔과 기술 이라는 이제 적정 기술 단체 회원이셨는데 이 김만갑 교수님이 그 몽골에 이제 어떤 대학교에 그 교환 교수로 이렇게 가 계시면서 이런 몽골의 이런 사람들의 어떤 어려움을 보시고서는 이걸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로 해결할 수 없을까 고민을 하시다가 만든 게 이 G세이버라는 추결기예요. 이분이 속해 있는 나눔과 기술이라는 적정 기술 단체는 사실은 우리 한양대랑도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창의 설계 경진 대회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카이스트, 한양대, 한동대 그리고 이제 한 5개 정도의 대학교들이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계속 서포트를 이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한번 나가보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나가면서 1등하면은 제 기억으로는 환경부 장관상도 받고 또 뭐 금상 받으면은 카이스트 총장상 그런 거 받고 한양대 총장상 그런 거 받고 이제 그러는데 그래서 그 나눔과 기술이라는 단체는 제가 이제 얘기를 듣기로는 그 1980년대 후반때쯤 해가지고 여러분들보다 약간 나이 많은 형들 대학원에 이제 다니는 석사과정 학생들이 석사과정, 박사과정 학생들이 이제 카이스트 학생들이었는데 이 학생들이 맨날 이제 실험실에서 막 연구하고 그 막 기계 갖고 이제 뭐 장비 갖고 실험하고 막 그러는 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사람들을 위해서 무슨 도움이 되는 건가? 맨날 무슨 숫자 이렇게 적어가지고 뭐 이제 막 좀 잘 나오면 막 와 그러고 막 그러는 게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막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 양반들이 맨날 모여가지고 이제 막 그런 고민을 하다가 어떤 분들은 그냥 다 때려치고 그냥 학교 공부 때려치고 선교사 가야겠다 뭐 그런 사람들도 있고 하여튼 뭐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굉장히 우연하게 적정 기술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아 이게 우리가 보통 이제 사람 어떤 예를 들어서 아까 우물 얘기했었잖아요. 캄보디아에 이런 국제 기구나 뭐 그런 단체들이 가가지고 우물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막상 우물을 파고 나니까 예를 들어서 뭐 비소라는 어떤 성분이 섞여 있어가지고 그 물을 먹고 오히려 아이들이 더 건강이 안 좋아지더라. 그러면 그런 비소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필터링 같은 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만든다 그러면은 오히려 더 구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구나 사람들한테 정말로. 그러면서 그런 어떤 적정 기술이라는 데 꽂혀가지고 이분들이 계속 연구하시고 계속 세미나 하시고 그러면서 지금은 굉장히 큰 단체가 된 거죠. 나눔과 기술이라는 단체가. 하여튼 그 나눔과 기술이라는 단체에서 이 그 회원이셨던 김만갑 교수님이 이 몽골의 이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프로토타입을 만드신 거고요. 이 프로토타입은 보시다시피 이게 전통 난로인데요. 전통 난로랑 이 스토브 사이에다가 갖다 끼는 거예요. 그냥 추결기. 그래서 사실 어떤 설치가 굉장히 쉽고요. 또 가격이 싸고 특히 이제 라이프 스타일에 잘 맞는데 라이프 스타일이 맞는다라는 거는 이 몽골 사람들이 이제 그 게르 안에 가운데다가 이제 이 난로를 모셔놓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 난로가 이 사람들한테 제일 중요한 용도가 난방도 있지만 요리를 해가지고 가족들이 같이 나눠 먹는 요리를 하려면은 큰 남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전통 난로를 보시면은 굉장히 낮아요. 일단 낮고 좀 널찍해요. 그래서 거기다가 큰 남비를 놓고서는 고기 만두 같은 거 막 이제 끓여가지고 거기는 이제 고기를 엄청 먹잖아요. 몽골은. 그래가지고 그거 갖고 이제 가족들이 같이
생활을 하는 건데 거기에 이제 잘 맞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갖다 끼면 되는 거니까. 서양에서 이제 월드뱅크 쪽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효율이 좋은 서양식 난로를 만들어가지고 보급을 했었거든요. 거의 강제 비슷하게 보급을 했었는데 그게 성과가 그렇게 생각보다 높게 나오지 않은 이유가 열 효율이 높아야 되니까 이 서양식 사고방식으로는 이 디자인 자체를 그러니까 굉장히 열 효율이 높은 난로를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키가 크고 날씬한 거죠. 그러니까 키가 크고 날씬한 난로를 만들었는데 그런 난로에다가 일단 남비가 잘 안 올라가고요. 그리고 요리를 할 때 이분들이 원래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약간 그냥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그냥 쭈그리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막 요리해가지고 먹는 건데 이거는 이제 키가 크고 이제 높으니까 막 이렇게 요리하기가 좀 불편하잖아요. 라이프 스타일이 잘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런 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받아도 잘 안 쓰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고 그러면은 보급은 많이 했는데 활용이 안 되면은 이산화탄소가 줄어들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저렴하고 사용 간편하고 라이프 스타일에 잘 맞아야 되는 그런 게 적정 기술의 기본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제 2010년도에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기저기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그 굿네이버스라는 NGO 다들 아시죠? 그 NGO에서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굿네이버스는 교육에 되게 관심이 많은 기관인데 이렇게 아이들이 그 멀리까지 석탄 주스러 가고 그러는 것 때문에 교육을 이제 못 받고 이제 그런 이슈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일단 기본적으로 가처분 소득 자체가 굉장히 연료비 때문에 많이 생기고 줄어들어가지고 가족들이 어려워지면 그만큼 또 교육을 못 하게 되니까 이 문제를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교육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좀 구조적으로 해결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굿네이버스가 같이 이제 끼어드는 거죠. 같이 참여를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100개 정도를 이제 한국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몽골에 가져가서 운영을 해보니까 성과가 좀 있었던 거죠. 생각보다 괜찮네. 그렇게 해가지고 현지에다 그러면은 공장을 세워서 현지인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이 G세이버 축열기를 생산을 하면은 그럼 현지인들한테 일자리도 창출을 하고 또 현지의 이런 사회적 문제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제적인 문제, 건강 문제,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현지에다가 굿쉐어링이라는 공장을 세웁니다. 사회적 기업을 세우는 거죠. 현지에다가. 그래서 2011년도에는 한 4,500개 정도를 굿네이버스에서 이제 돈을 내가지고 그걸 보급을 했고요. 무료로. 그런데 이제 되게 웃겼던 게 저도 이제 가서 거기 몽골의 그 좀 이렇게 높은 분들 만나서 이제 인터뷰를 하다가 저도 알게 된 사실인데 이 몽골 쪽에서 봤을 때는 한국에서 NGO들이 보통 오면은 뭐 그냥 무슨 교육 프로그램 하고 뭐 이게 어려운 사람들 돕고 막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갑자기 애들은 이상한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뭐 이상한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막 나눠주니까 저들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서너 개 정도를 그냥 가져가가지고 그 얘기 안 하고서는 정부 쪽에서 가져가가지고 그 테스트를 해봤대요. 테스트를 해보니까 정말로 그 온도가 많이 올라가고 석탄 사용량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그런 어떤 그 대기 오염 물질이 적게 방출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사람들이 직접 확인을 하고서는 몽골 정부에서 1,500개를 사줍니다. 그러면서 그 어떻게 보면 현지에서 인정을 받은 거잖아요. 현지인들한테. 그러면서 이제 사업이 되게 커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코이카에서도 이제 그걸 보고서는 현지에서 이렇게 인정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번 같이 도와줄 수 있겠다 그래서 코이카에서 또 자금을 이제 넣어가지고 이제 작년에 25,000개, 올해 27,000개 그 정도로 지금 판매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판매 가격 자체가 원가가 원래 한 10만 원 좀 넘는 거였는데 지금 한 8만 원 정도 이제 원가가 떨어졌고 그 8만 원 중에 4만 원 정도는 이제 그 물건을 사는 사람이 현지인들이 이제 돈을 지불하게 돼 있고요. 나머지 4만 원은 코이카의 자금으로 어떻게 보면 보조금을 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사면은 4만 원을 주고 사면은 보통 저희가 측정을 해보니까 1년 동안 한 40에서 50만 원 정도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통 3년 정도는 내구년수가 있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3년 동안 돈을 아끼면 120에서 150만 원 아낄 수 있는 거죠. 4만 원 투자해가지고 120에서 150만 원 아끼면은 상당히 괜찮은 제품인 거잖아요. 베네핏이 있는 거잖아요. 확실하게 소비자 입장에서. 아까 밸류랑 프라이스 얘기했었잖아요. 밸류가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물건을 지금 계속 생산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되게 어려움이 많았어요. 현지에서 사회적 기업을 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게 이 공장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딱 봤을 때 되게 좀 있어 보이잖아요.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정 기술이 있고 그래서 이 적정 기술 제품을 생산하는데 현지에서 공장을 세워가지고 현지인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일자리도 만들어주면서 제품도 보급을 하겠다. 그러면은 진짜 좀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럴듯하잖아요. 되게 그림 자체가 좀 있어 보이는데 실제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힘들었던 거죠. 처음에 그 공장장을 이제 NGO에 계신 분들이 가서 이제 하신 건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가가지고 굉장히 어떤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뭔지 어떤 사회적 가치, 재무적 가치 얘기하면서 이제 뭐 그런 어떤 가치를 심어주시는 데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셨는데 이제 문제는 몽골 현지인들이 뽑아놨더니 공장이 개판인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아무 데서나 막 자고 그냥 공장에서 막 술 먹고 있고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게 그동안 NGO를 많이 겪어봤잖아요. NGO에서 도움을 많이 받아봤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도 NGO에서 뭐 어떻게 할 건데 약간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니들이 어쩔 건데 그래가지고 이제 공장이 거의 이제 문을 닫을 뻔하는 거죠. 그래서 생산이 안 되니까 거의 문을 닫을 뻔했는데 그 후임으로 공장장으로 가신 분이 되게 다행이었던 게 삼성 출신 공장장이 가시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삼성 출신이니까 관리의 삼성 아니에요 또. 그래가지고 이분이 가셔가지고 딱 보니까 개판이거든요 이게 공장이. 이분이 처음 가서 하신 게 공장에 규율을 세우는 거였는데요. 규칙이라는 걸 세우는 건데 그 규율이라는 게 사실 간단한 거잖아요. 어떤 약속을 만들어 놓고 이 약속을 지켰을 때는 어떤 보상을 해드리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미리 미리 정해놓은 어떤 그런 벌칙들을 그대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이게 이 규칙이 장난이 아니구나. 중요한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이 한 게 규칙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3번 예를 들어서 결석을 하면은 이제 무조건 아웃. 그리고 일단 한번 나가면 절대 안 받아준다. 다시 와서 막 아무리 막 나한테 다시 일자리 달라고 그래도 절대 안 받아준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2번 지각하면 1번 결석을 치고 뭐 그런 거 그냥 되게 간단한 거 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근무 태도 봐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2번 뭐 이렇게 막 술 먹고 뭐 이제 그렇게 막 아무 데서 자고 그러면은 뭐 그것도 뭐 1번 결석을 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규정을 정해놓은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제 안 믿은 거죠. 설마 뭐 그래도 뭐 자르겠어? NGO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항상 얘기를 하시는 게 우리는 기업이다. 사회적 기업이다. NGO가 아니고. 그 기업이니까 우리는 기업의 규칙을 따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진짜로 이제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잘랐어요. 진짜로. 그리고 절대 안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진짜구나 이거는. 근데 그러면서 되게 좋은 또 영향이 있는 게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보면은 사람이 10명이 있으면은 한두 명 정도는 그런 규칙이 없어도 그냥 혼자 열심히 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좀 모범생 스타일. 한두 명 정도는 규칙이 있든 없든 간에 배를 찌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보통 눈치를 보잖아요. 분위기에 이제 쓸려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아웃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조직 자체가 분위기가 좋은 쪽으로 이제 가는 거죠. 팀워크가 생기고 같이 이제 협력을 하고 현지에서 사회적 기업을 할 때 굉장히 어려웠던 점 중에 하나가 이 몽골이라는 국가의 특성인데요. 몽골이라는 국가가 얘기를 들어보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농경사회잖아요. 농경사회에서 이웃은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논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같이 모내기를 하거나 나중에 추수를 할 때 나의 이웃들은 서로 돌아가면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나의 협력 파트너인 거죠. 잠재적인 협력 파트너. 근데 몽골에서 이웃이라는 건 굉장히 다른 의미래요. 몽골은 굉장히 넓잖아요. 초원 같은 데 나가면은 경찰력이 미치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텐트를 지금 여기서 치고 자고 있는데 바로 내 옆에 텐트가 있단 말이죠. 그 텐트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나한테는 잠재적인 적인 거예요.
내가 자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나 죽이고서는 내 와이프랑 내 양들, 내 소들 그냥 다 끌고 갈 수 있는 잠재적인 위협 세력인 거죠. 그러니까 나의 그 이웃이라는 게. 그러니까 항상 경계하고 믿지 못하고 그런 게 있대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그냥 사람 죽이고 그냥 가도 잡을 수가 없대요. 거기는 몽골은 뭐 주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게르에 뭐 주소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이웃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다르고 또 사회주의 특성이 있어가지고 사회주의라는 게 이제 뭐 이렇게 막 열심히 하면은 어떤 보상이 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특별히 뭐 열심히 하는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조직이라는 회사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시너지를 만들어가지고 성과를 만드는 게 회사라는 기본 원리인데 그런 회사를 운영하기가 되게 어려웠던 거죠, 사실은 몽골에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분이 가셔가지고 공장장님이 가셔가지고 처음 하신 게 이렇게 규칙을 이제 세우는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업무 예절 그런 것도 교육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화 받는 예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보고하는 거 그런 거 개념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회사에서는 또 그런 체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교육하고 그러면서 매주 이제 같이 나가가지고 한국 사람들이랑 이제 현지인들이랑 같이 가가지고 이제 운동도 하고 이제 뭐 같이 회식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회사가 점점 그런 이제 문제 있는 사람들은 나가고 좋은 사람들만 남으면서 이 사람들끼리 계속 친구가 되고 또 이제 좋은 어떤 조직의 어떤 그런 문화가 생기면서 이 회사에서 한 20명 정도 있는데 이분들이 막 생산이 막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생산 라인 자체가 생산 라인이 돌아가면서 제가 가서 보니까 되게 놀랐던 게 이 몽골 현지인 분들이 이제는 그 각 중간에 어떤 공정을 더 효율화시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막 기계를 만드는 거예요. 막 뭐 이렇게 막 판 같은 거 돌리는 기계 막 그런 거 자기들이 막 만들어가지고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그리고 누가 보지 않아도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열심히 일하고 자기들이 막 되게 재밌어하고 보람을 막 가지고 일을 하고 그러니까 되게 그런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렸죠. 한 3, 4년 정도 시간이 걸려가지고 공장이 이제 안정화됐는데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저희가 이제 이 한 2013년까지만 해도 한 몽골 지역에 한 6,000대, 7,000대 그 정도만 보급이 돼 있었거든요. G세이버가. 근데 6,000대, 7,000대 가지고서는 어떤 임팩트를 만들기가 너무 미약하잖아요. 적어도 한 뭐 5만 대, 10만 대 이렇게 깔려 있어야지 이게 석탄 사용량이 줄어들 만큼 그런 이산화탄소가 줄어들어가지고 환경도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그럴 텐데 문제는 그렇게 많이 보급을 하려면은 또 이렇게 안정적으로 보급을 하려면 판매를 해야 된다. 판매를 하려면은 가격이 낮아야 되잖아요. 가격을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규모의 경제라는 게 있죠. 생산량을 늘려야 되는 거죠. 생산량은 굉장히 많이 늘려가지고 단위 원가를 낮춰야지 간접비 그런 배분을 줄이면 단위 원가가 줄어들잖아요. 단위 원가를 낮춰야지 가격을 낮게 형성을 해가지고 많이 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드렸던 게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생산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러면 판매 목표를 좀 많이 잡아보자. 그래서 1년에 25,000개를 팔겠다는 거는 1년에 25,000개 생산하겠다는 거잖아요. 똑같은 공장 사이즈에서 원래 1년에 한 3, 4,000개 생산하던 분들이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25,000개 생산했어요. 작년에. 대단한 거죠. 한 달에 2,000개씩 생산을 이분들이 해냈고 또 그 25,000개를 팔았어요. 지난 겨울 사이에. 한 개당 한 3, 4만 원씩 받고. 그런 건 대단한 거죠. 진짜로. 그래서 지금 2016년도 3월 현재로는 한 5만 대 정도 지금 보급이 된 상태고 그리고 올해 또 25,000대, 27,000대 정도 추가로 내년에 보급이 되고 그리고 또 몇 년 더 하면은 이제는 정말로 어떤 임팩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처음에 1세대 모델을 만들었었는데 G세이버 1세대 모델을 만들었는데 그 공장장님이 공장 직원들한테 강제로 다 나가보라고 그런 거예요. 다 나가서 텐트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직접 보고 오라고. 그러니까 고객들의 관점을 보고 오라고 시켰거든요. 제가 그 직원들하고 인터뷰를 해보니까 직원들이 처음에는 되게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우리는 생산하는 사람들인데 나는 내가 하는 일은 공장에서 이거 두들기는 일이지 왜 나보고 가서 고객을 만나라고 그러느냐. 되게 불만이 많았는데 막상 이제 억지로 그렇게 등 떠밀려가지고 나가서 고객들을 만나보니까
좋았던 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고객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면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석탄을 굉장히 적게 쓰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따뜻하게 굉장히 겨울을 잘 지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 되게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그래가지고 어떤 만족감이 생기고 어떤 자부심이 생기고 그게 하나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요. 사람들의 불편 사항을 알게 된 거예요. 보통 엔지니어들이 그냥 물건을 만들면 어떻게 하면 좀 이게 물건을 효율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원가를 낮추고 뭐 그런 것만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고객의 가치 입장에서는 보기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고객들이랑 직접 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생각지 않았던 문제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은 기본적으로 쓰다 보면은 막힌다. 재 같은 게 막 끼면 막힐 거잖아요. 축열기에. 그러면 그거를 빼야 되잖아요. 청소를 해야 되는데 청소하기가 너무 불편하다. 청소가 편해지려면은 그럼 어떻게 될까? 얘기를 해보니까 조립하고 분해하는 게 좀 간단해져야겠고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가벼워야 된다. 너무 무거워가지고 여자들이 특히 청소하기 힘들다. 그런 고객들의 불편 사항을 바로 그냥 시장에 나가가지고 듣고 온 거죠. 현장에서. 이런 문제점을 일단 파악을 했는데 문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죠. 디자인을 바꿔야지 그 다음에 생산 라인을 또 조정을 하잖아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근데 그런 디자인을 바꾸는 거는 NGO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몽골의 현지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카이스트가 들어온 거예요. 카이스트에 여러분들 같이 학부생들인데 이런 적정 기술에 관심이 있는 그 동아리가 있었어요. 그 학생들이 그 지도 교수님이랑 같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자원봉사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막 그 카이스트 대전 그 캠퍼스에다가 텐트 2개 세워놓고서는 이거 G세이버랑 현지 몽골 날로 갖다 놓고서는 막 떼본 거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막 그 디자인도 바꿔보고 그다음에 디자인 여러 가지 시안을 가지고 실제 몽골에 가가지고 한 2주 있으면서 실험을 막 한 거죠. 해가지고 어떤 모델이 가장 적절한지 그걸 찾아가지고 R&D 작업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아까 사회적 기업은 지속 가능성 얘기하면서 네트워킹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네트워킹이 되게 쉬운 거죠. 상대적으로. 돈을 주면 얼마나 많은 돈을 줘야겠어요. 그런 카이스트한테 그런 프로젝트를 주려고 그러면. 근데 어떤 좋은 의도가 있으니까 좋은 명분이 있으니까 그냥 카이스트에 굉장히 우수한 이제 그런 교수님과 학생들이 그냥 와가지고 그냥 공짜로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업이 계속 발전해 나가는 거죠.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우리 한양대 학생들한테도 굉장히 기대가 많은데요. 또 우리 한양대가 또 공대가 되게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R&D를 도와주셨고요. 또 이제 그러면서 카이스트 경영대학 학생들이 또 들어와가지고 이 친구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이렇게 좀 만들어가지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SVCA 대회, 소셜 벤처 컴피티션 아시아 대회에 나가게 돼요. 그래서 나가서 거기서 이제 아시아 지역 1등을 하고 그러면서 버클리에서 하는 글로벌 소셜 벤처 컴피티션에 이제 아시아 대표로 나가는 거죠. 그때 이제 제가 이 카이스트 경영대 팀을 만나가지고 그 팀을 제가 지도를 하게 되면서 저도 같이 버클리에 그때 같이 갔었고요. 그때 이제 인연이 생겨가지고 지금도 저는 같이 이제 그 굿네이버스 굿쉐어링 이 회사를 좀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임팩트 측정 그리고 그 평가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임팩트를 측정하기 위해서 어떤 그 변화 이론, 그 인풋, 투입을 생각을 해보고 어떤 액티비티들이 있는지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아웃풋. 여기서 아웃풋은 1년에 G세이버를 예를 들어서 뭐 2만 개 만들고 그런 게 아웃풋인 거죠. 그래서 뭐 20명을 고용을 공장에서 20명 고용하고 판매원을 100명을 고용하고 그런 게 이제 아웃풋인 거죠. 아웃컴 하고 임팩트를 이제 어떻게 측정할 거냐.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그래서 아웃컴이랑 임팩트를 측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웃컴은 이런 이제 난방 시간 증가, 연료 비용 절감, 그다음 유해가스 배출 감소, 신규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주요 아웃컴 지표로 단기 아웃컴 지표를 잡았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결국 여가 시간이 증가하고 건강 상태가 증진되고 대기질이 개선되고 개인 수입이 증가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거다. 그걸 통해 가지고 결국 삶의 질이 개선이 되고
지역사회가 발전이 될 거다.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아웃컴과 임팩트 지표를 잡아가지고 이걸 이제 실제로 측정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저희가 이거 이화여대에서 제가 이화여대에 있을 때 연구팀을 만들어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게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기업이면은 재무적인 가치만 측정하면 되는데 사회적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 가치 여러 가지 건강이나 환경이나 삶의 질 같은 걸 측정을 해야 되는데 경영학과 교수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는. 그래가지고 그 해당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이제 모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요. 데이터를 모을 때 인터뷰나 설문조사 같은 어떤 전통적인 방법도 사용을 했지만 또 여러 가지 장비를 사가지고 건강 측정 장비, 예를 들어 건강 측정 장비 중에 PFT라고 이 심폐 기능을 측정하는 장비가 있고요. 또 CO메터라고 해서 폐 속에 그 일산화탄소가 얼마큼 들어있는지 그런 걸 또 측정하는 장비가 있어요. 그런 장비를 저희가 구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대기질 측정하기 위해서 미세먼지 측정기, 그다음에 뭐 그런 어떤 유해가스 측정기 그런 것들도 저희가 구입을 해가지고 사업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RCT 랜더마이즈드 컨트롤 트라이얼을 했는데 이 RCT라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광고 효과를 만약 측정을 한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이 200명 정도의 사람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무작위로 두 방에 집어넣는 거죠. 룸 A, 룸 B에다 집어넣고 100명씩 이제 무작위로 이제 집어넣어 준 다음에 그다음에 구매 의도를 측정을 해보는 거죠. 구매 의도가 이제 purchase intention이니까 PI라고 그러죠. PI, purchase intention. 그다음에 PI 룸 A에서 제로 시점에서 한번 측정을 하고요. purchase intention 룸 B에서 제로 시점에서 측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양쪽 방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아이폰 뭐 8이 나왔다고 치죠. 아이폰 8. 아이폰 8에 어떤 그 물건을 이제 프로토타입을 나눠주고 사람들한테 이제 막 써보라고 그러는 거죠. 한번 만져보고 뭐 한번 작동시켜봐라. 양쪽 방에서 이제 그걸 나눠주고 이 방에서는 광고를 보여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방에서는 광고를 안 보여줘요. 그 다음에 구매 의도를 한 번씩 더 재요. PI 룸 A에서 1, PI 룸 B에서 1을 이제 측정을 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0명씩 무작위로 넣으면 대부분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처음에 구매도 물어보면 아무것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서 뭐 한 10% 정도가 살 거냐 아이폰 8이 나오면은 3개월 이내에 살 거냐고 물어봤을 때 룸 A에서는 처음에 10% 정도가 이제 사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치죠. 가정을 해보죠. 그리고 룸 B에서는 한 11% 정도가 비슷하게 살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고 치죠. 원래 아이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양쪽 방에서 아이폰 한번 만져보라고 하고요. 직접 해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광고를 보여주고 여기서는 광고를 안 보여줬을 때 광고를 안 보여준 방에서는 예를 들어가지고 21% 정도가 아이폰을 산다고 했다고 치죠. 예를 들어가지고 한번 만져보고 나서 이쪽 방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35% 정도가 아이폰을 사겠다고 했다고 치죠. 여기서 10% 증가했잖아요. 그냥 이거 한번 만져보고 나서 그렇죠? 아이폰 한번 만져보고 나서 이쪽 방에서는 25% 증가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방과 이 방의 차이가 15%잖아요. 25%와 10% 차이가 15%잖아요. 그 15%가 딴 건 다 똑같은 조건이잖아요. 광고 때문에 15%가 올라갔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표를 알게 되면은 광고 때문에 매출 증가하는 비율은 한 15% 정도 되는구나. 그렇다면은 전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구가 100만 명이다. 그 지역의 인구가 100만 명인데 그러면 우리가 광고를 보여주면은 그 중에 15%인 15만 명 정도는 사겠구나. 15만 명이 만약 산다고 그러면은 제품 하나당 내가 팔았을 때 받는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0원이고 원가가 50원이라고 그러면 제품 하나 팔 때마다 50원씩 이익을 보는 거잖아요. 50원 곱하기 15만 명 하면은 내가 추가로 광고를 보여줬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 이익보다
내가 써야 되는 광고비가 더 많다고 그러면 내가 광고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 이익보다 광고비가 작으면 내가 하겠죠. 많이 작으면은. 그리고 만약 비슷하다고 하면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거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광고를 할 건지 말 건지를 고민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효과를 측정을 해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건데, 근데 여기서 저희가 이제 이런 G세이버도 하나의 제품인 거잖아요. G세이버를 썼을 때 경제적인 효과가 있느냐, 건강 효과가 있느냐, 환경 효과가 있느냐 측정을 해보려면은 똑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이 200명 잡아가지고 100명은 G세이버를 쓰게 하고 100명은 G세이버를 안 주고 처음에 건강 측정해보고 예를 들어서 뭐 환경 측정해보고 삶의 질 측정해본 다음에 G세이버 쓴 쪽이랑 안 쓴 쪽이랑 6개월 후에 얼만큼 차이가 났는지 측정을 해서 그 차이를 보면은 그게 G세이버 때문에 생긴 효과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랜더마이즈드 컨트롤 트라이얼이라고 이제 우리가 RCT라고 부르는 건데, 이게 되게 중요한 이유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봤을 때 가장 간단한 거는 그냥 몽골에 가가지고 지금 G세이버 이미 쓰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럼 G세이버 쓰는 사람들이랑 안 쓰는 사람들이랑 비교해 볼 수도 있잖아요. 10월 달에 한번 측정해보고 내년 5월 달에 한번 측정해보는 거죠. 겨울 사이에 얼마큼 건강이 달라졌는지. 근데 그 경우에 문제가 뭐냐면은 어떤 사람들이 G세이버를 샀을까요, 이미? 아무래도 건강에 조금 더 신경 쓰는 사람들이 사지 않았을까요, 이미? 안 사는 사람들이랑 비교를 해본다고 그러면은? 그럼 그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가지고 집안 청소라도 한 번 더 하고 환기라도 한 번 더 할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요? 안 산 사람들에 비해서. 그러면은 만약에 6개월 후에 G세이버를 쓴 사람들이 안 쓴 사람들보다 어떤 더 건강이 좋았다고 얘기를 한다면은 그게 G세이버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냥 그 사람들이 원래 건강에 더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만큼 더 건강에 도움이 되는 행동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거든요. 이게 효과가 겹치는 거죠. 컨파운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랜더마이제이션이 되게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랜더마이제이션 저희가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한 300명 정도를 저희가 모아가지고 이분들한테 처음에 이제 그 건강 측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나갈 때 이제 그 저희가 어떤 계약서 같은 게 있어가지고 거기다 사인을 하면서 공을 뽑게 하는 거죠. 빨간 공, 파란 공. 빨간 공 뽑으면은 바로 G세이버 설치해드리고요. 파란 공 뽑으면은 6개월 있다가 저희가 무료로 설치해드리는 거죠. 그럼 그 6개월 동안 얼만큼 건강에 차이가 있는지 그걸 저희가 딱 측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무작위로 그렇게 했을 때. 그래서 저희가 그런 RCT 방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측정을 한 거죠. 그래서 측정을 할 때 저희가 이제 연구진을 이제 만들었는데 이 경제 효과는 이제 제가 측정을 하고요. 건강 효과는 이제 신현준 박사님이라고 지금 하버드 의대에 계신 분, 그 다음에 윤주영 박사님이라고 또 이제 이분은 피츠버그 의대에 지금 호흡기내과 계신 분이 계시고, 또 하은희 교수님, 천은미 교수님, 이화여대 의대 병원에 계신 의사 선생님들이 다 모셔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호흡기 건강 주로 전문가들이 모이셔가지고 측정을 했고요. 환경 효과는 환경공학과 교수님, 삶의 질 효과는 사회복지학과 교수님 이게 들어오셔가지고 저희가 팀을 이렇게 짠 거죠, 처음부터.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조직 자체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사회적 기업을 봐야 되니까 그거는 이제 그 프로세스는 제가 측정을 하고, 그다음에 협업, 네트워킹을 잘하고 있는지는 행정학과 교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런 팀을 짜서 이제 그런 측정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조사, 기초선조사, 중간평가, 사후평가 이렇게 조사를 쭉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임팩트 측정을 했는데요. 실제로 이제 몽골에 가가지고 이런 장비들을 가지고 저희가 현지인들한테 측정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 있고요. 측정을 해가지고 저희 경제성 효과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대충 한 난방 횟수 자체가 25%에서 한 30% 정도 그 정도 이제 감소가 되고 연료 투입량, 연료 구입비도 그렇게 좀 줄어드는 것들이 있었고요. 그밖에 여러 가지들 이제 측정을 한 거죠. 저희가 측정을 하면서 어떤 부분이 좀 강점이 있고 어떤 부분이 약점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측정을 했고, 그래서 그걸 통계 분석을 이제 해가지고 난방 횟수가 하루에 보통 한 1회 정도 줄어든다는 걸 저희가 이제 검증을 했고요. 하루에 한 번 정도 줄어드는 만큼 석탄 사용량이 얼만큼 줄어들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얼만큼 또 그 어떤 삶의 변화가 생기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측정을 했습니다. 건강 효과 이제 측정을 해보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을 측정을 해본 결과 가래하고 피부 자극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줄어든 것들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환경 효과는 저희가 텐트 2개 세워가지고 이제 한쪽은 G세이버가 있는 텐트, 한쪽은 G세이버가 없는 텐트에서 미세먼지 측정해보고 또 유해가스 측정해봤을 때 그 차이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또 그런 것들 분석을 또 해가지고 또 그런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삶의 질 효과는
그 WHO라고 이제 그 국제기구 있잖아요. 거기서 나온 어떤 설문지를 저희가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이 건강 측면에서 삶의 질이 좀 G7을 쓴 사람들이 안 쓴 사람에 비해서 좋아졌다라는 걸 저희가 발견을 했고요. 그다음에 경영 시스템 평가는 그 디피드라고 우리나라 코이카 같은 게 영국에 있거든요. 디피드가 KPMG 아시죠? 회계 회사잖아요. KPMG. 디피드랑 KPMG가 같이 만든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그 프레임워크를 활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경영 시스템 평가를 이제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거버넌스 전략, 뭐 경영 전략, 그다음에 재무 관리, 인적 자원 관리, 생산 관리, R&D 관리, 마케팅 관리 이런 것들 항목별로 경영학의 항목별로 저희가 이제 그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어떤 컨설팅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팩트를 저희가 측정을 해보면서 이제 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저희가 그런 디스커션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연구를 쭉 1년 동안 하면서 저희가 이제 깨달은 거는 이 사회적 제품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G7이라는 제품이 어떤 경제적으로도 그런 우리가 기대했던 효과들이 일어나고 있었고 또 건강이나 어떤 삶의 질 그리고 또 어떤 환경 측면에서도 환경 측면은 좀 아직 좀 약하다. 하지만 건강에서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좀 의미 있는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발견한 게 경제적인 효과는 확실, 건강 효과는 어느 정도, 그다음에 환경 효과는 좀 미약. 하지만 환경 효과를 늘리려면 결국 더 많이 보급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그 재료를 그러니까 이게 추결기만 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어떤 친환경 재료를 쓰냐에 따라서 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친환경 재료도 이제 앞으로 개발하는 걸 좀 고려해봐라. 이제 그런 식으로 컨설팅을 해드린 거죠 저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임팩트를 측정을 하고 나니까 어떤 부분이 강한지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한지 그리고 그 부족한 부분을 더 메꾸려면 어떻게 하면 더 좋은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저희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특히 이제 저희가 또 생각을 했던 거는 저희가 이 측정을 하기 전에는 몰랐던 건데 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어떤 특히 개도국에서는 학교의 의미가 있더라. 우리가 보통 어떤 교육 ODA를 한다고 그러면은 초등학교 이렇게 세워가지고 뭐 이제 글 가리키는 거 있잖아요. 문맹률 낮추고 뭐 그런 거 이제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세워주고 그 정도 생각을 하는데 요새 개도국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직업 교육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IT 교육 같은 것도 이제 많이 한국에다 부탁하고 이제 그러는데 저희가 이제 보니까 그런 것들도 되게 의미가 있는 교육이지만 어떤 비즈니스에 대한 교육도 개도국 주민들한테 되게 필요한 교육이다. 이 사람들이 어떤 비즈니스라는 개념 자체가 어떤 고객의 만족을 위해 가지고 어떤 서비스나 제품을 하고 그 다음에 경쟁을 해가지고 고객한테 선택을 받으면 살아남는 거고 선택을 받지 못하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되게 냉정한 어떤 시장의 논리가 있잖아요. 그런 시장의 논리를 알면서 어떻게 하면 경쟁을 잘 해나갈 수 있을지 그런 여러 가지 또 스킬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실전에서 배운다는 거죠. 사회적 기업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그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그 아주머니는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그 양을 되게 많이 키우던 아주머니인데 양과 소를 근데 그 다 얼어 죽어 버린 거예요. 그래 가지고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울란바토르로 들어와 가지고 게르 텐트 하나 치고서는 이렇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이게 청소하고 이제 그러던 분인데 이분이 우연히 구시여행으로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그냥 할 줄 아는 게 청소하고 뭐 이제 그냥 정리하고 뭐 그런 정도밖에 없었는데 이분이 처음에 오셔가지고는 컴퓨터를 못 켰다고 그래요. 컴퓨터 누르면 단추 누르면 터질까봐 무서워가지고 컴퓨터를 못 켜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지금은 그 작업 반장이 돼가지고 파워포인트로 막 만들어가지고 기획을 막 하는 거예요. 기획을 해가지고 발표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식으로 이제 사업해야 된다고 막 얘기를 하고 이분이 최근에 그 지역에다가 어떤 그 대리점 같은 그 지점 같은 걸 만들었는데 거기 약간 책임자로 파견이 돼가지고 거기서 막 공장 다 막 공장 돌리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렇게 보면은 성장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분 자체가 성장을 하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여자분은 원래 그냥 격리 회사에서 격리 하시던 분인데 굿쉐어링이라는 사회적 기업에서 이분한테는 이제 이분이 이제 그 회계사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린 거예요. 회사에서. 그러니까 이분이 공부를 이제 회사 끝나고 나서 학원 다니는데 학원비도 반 정도 이제 회사에서 내주고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가 막 공부를 해가지고 회계사가 되고 나서 됐어요. 시험 되고 나가지고 사실 더 좋은 직장을 더 월급 많이 받는 직장을 갈 수가 있는데 이분이 그냥 여기 난 남겠다. 난 여기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일을 하는 게 난 좋다라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냥 남으셔가지고 지금은 그냥 어떤 격리만 하는 게 아니고 작년에 광고를 만들었거든요. 전국에 내보내는 광고를 만들었는데 그 한국의 국민 배우는 최불암 씨잖아요. 우리 한양대 선배님, 최불암 선배님인데 근데
그 몽골에 또 국민 배우가 있대요. 근데 그 아저씨가 할아버지가 있는데 그 할아버지 이렇게 거기 광고에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되게 재밌는 광고를 만들었어요. 이게 G7을 떼면 굉장히 따뜻하다 뭐 그런 거를 전달하는. 그게 전국적으로 이제 광고가 돼가지고 상당히 이제 제품이 많이 유명해졌는데 또 그 사업 그 작업도 아까 얘기한 그 격리 하시던 그 회계사 그 현지 여직원이 다 감당을 해가지고 주도를 하시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성장을 해나가는 모습들이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한다면은 나중에 정말 몇 년 있다가는 그냥 이분들한테 맡겨도 되겠구나 사업을. 지금 한국인들이 많이 가서 이제 많이 그 일들을 하시고 계신데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일어나고 키워진다 그러면은 지금 또 교육을 하는 게 예를 들어 가지고 공장에서 생산 직원 하시는 분들은 현지의 그런 공대 교수님들 이렇게 모셔다가 그 자격증 있잖아요. 뭐 선반이나 그런 거 자격증 딸 수 있게 또 도와드리고 또 마케팅 하시는 사람들은 또 이제 거기에 경영학 교수들 이제 데려다가 마케팅 교육 뭐 커스터머 뭐 교육 그런 거 해가지고 또 계속 자격증 따게 해드리고 그래가지고 이 굿쉐어링에서 생각하는 거는 이분들이 정말 역량이 좋아져가지고 더 좋은 직장 가면은 그거는 우리는 되게 기쁜 일이다 우리한테는. 그리고 만약에 이분들이 그냥 계속 이 회사에 남아가지고 같이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하신다면 더 기쁜 일이다 그거는.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렇게 인재들을 계속 키워내가지고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을 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런 것도 또 임팩트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저희가 좀 더 많은 그런 것들을 알게 됐죠.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은 오늘은 저희가 이거 임팩트 측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임팩트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 임팩트가 우리가 나온 결과를 가지고 어떤 약점과 강점을 우리가 알아내고 그 약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어떤 식으로 재배분을 했을 때 정말 우리가 의도했던 임팩트가 잘 나오게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고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회적 기업을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얘기를 한 것처럼 저는 크게 세 가지 파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회적 문제가 뭐냐. 그 사회적 문제를 생각을 해보고 그 문제가 생기는 어떤 구조적인 요인들을 생각을 해보는 게 첫 번째 시작이고요. 두 번째가 거기에 대한 솔루션인데 그냥 NGO식 솔루션은 아니죠. NGO는 그냥 공짜 나눠주면 그만인데 비즈니스 솔루션이라는 건 이 물건을 팔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누구한텐가는. 그러려면 아주 싸게 만들든지 가난한 분들을 위한 거라면 예를 들어서 아니면은 우리 그때 자살하는 사람들한테는 돈을 받을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스필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B2B, 대학교랑 연결을 해가지고 하든지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 간에 그 수입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계속 지속이 될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비즈니스 솔루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임팩트. 우리가 정말 의도했던 임팩트가 나오고 있는지 안 나온다면 그 이유는 뭔지 그리고 우리가 원했던 임팩트를 만들려면 어떤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지 이 세 가지가 그 사회적 기업의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회적 기업이라는 하나의 비이클이잖아요. 하나의 어떤 자동차 같은 건데 그 두 바퀴 또는 양 날개가 하나는 임팩트다. 하나는 비즈니스 솔루션이다. 그 비즈니스 솔루션에서는 이런 재무적 타당성, 지속 가능성, 확장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비즈니스 솔루션을 생각할 때 경영학, 경제학 또는 비즈니스 플랜, 경영 전략 이런 어떤 경영학적인 개념들이 되게 필요한 거고요. 근데 우리가 임팩트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는 개발 협력학이라든가 어떤 뭐 사회과학들 그래서 또 아까 얘기했던 변화 이론 그런 프레임워크를 가지고서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양쪽 바퀴가 밸런스를 맞춰야지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사회적 기업, 재무적인 가치랑 사회적인 가치를 같이 추구를 해야 되잖아요. 같이 만족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 균형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하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잘 맞춰져가지고 균형이 있다고 섰을 때 이 어떤 강력한 엔진이 되어주는 건 협력이다. 다양한 기관들과 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을 했을 때 우리가 더 큰 임팩트를 만들 수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뭐라 그럴까 그 기름을 어떤 연료를 제공을 해주는 게 ODA나 임팩트 금융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특히 이제 임팩트 금융 관련해 가지고도 앞으로 이제 뭐 김재현 대표님 같은 그런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얘기를 들으려고 그러는 거고요. 그러면서 되게 중요한 거는 이 차가 똑바로 가려면은 우리가 원하는 어떤 방향으로 목적지로 잘 가려면은 핸들을 잘 돌려야 되는데 핸들을 돌린다는 게 결국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느냐거든요.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인데 그때 임팩트를 계속 측정하고 평가하는 어떤 시스템이 되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기업들이 많이 생기면은 그냥 한 대가 아니고 10대, 100대, 1000대가 되면은 이 같이 나가다 보면은 그러면 사회 혁신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글로벌 사회 혁신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번 수업을 통해 가지고 그 각 팀마다 이런 자동차를 하나씩 만드는 걸 이제 저희가 이제 팀 프로젝트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자동차를 만들어 가지고 임팩트라는 측면과 경영적인 측면, 재무 타당성, 지속 가능성, 확장 가능성이 있는 비즈니스 솔루션을 만드는 거를 우리가 한번 실습을 이제 이번 시간에 해보면서 이번 학기 해보면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되게 중요한 일이 팀을 짜는 건데요.